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남북한이 만나기만 하면은 왜 북한이 갑이 되고 남한은 을이 돼 가지고 이렇게 굴욕적인 합의를 하고 굴욕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굴욕적으로 북한을 대하느냐. 그거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래 된 건 아닙니다. 70년대 그리고 80년대 90년대 남북대화는 우리 대한민국 쪽이 결코 굴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북한을 갖고 놀았어요. 그런데 좌파 정권, 즉 김대중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남북 회담이 북한이 갑, 대한민국은 을이 되는 상황으로 역전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애착, 그리고 신념이 부족한 사람이 권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는 독재자와 만나면 약해집니다. 월급장이 사장이 오나 앞에 간 것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이렇게 만듭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반공자유민주적 확신이 강했던 7, 80, 90년대의 대한민국 지도층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정권이 등장한 이후부터 남북회담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시초가 바로 2000년 6월 평양에서 있었던 김대중, 김정일 회담이었습니다. 그 뒤에 밝혀졌지만은 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김대중 정권은 현대그룹을 앞세워 가지고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서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내준 사실을 우리 국내 언론이나 야당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김대중, 김정일 두 사람과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일 입장은 뭡니까? 돈을 받고 김대중 대통령의 약점을 잡은 것이죠. 왜 이 약점이 됐냐? 이 사실이 폭로돼 버리면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은 탄핵되었을 것입니다. 약점을 잡은 상태에서 더구나 회담이 평양이라는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평양에서 회담을 열면은 북한 정권이 마음대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 연출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일 연출에 김대중 대통령은 하나의 배역자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담이 원래 6월 12일 열리게 되어 있었어요. 6월 12일 열리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루가 연기되었습니다. 요사이 현송월이가 남한에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오지도 않고 왜 안 오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북한에서 하루 연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왜 연기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취재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30일 그때가 독재자 김정일이가 죽은 이후인데 제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에 국가정보원의 국내 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 씨가 글을 하나 보내와서 실었습니다. 그 글을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김은성 씨가 이렇게 썼어요. 퍼주기식 원조가 저들을 상전으로 만들었다.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하루 전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전문을 보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결국 경호와 통신기기 보안을 구실로
방북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은 반드시 반대 급부가 있도록 해야 한다. 식량을 직접 북한 당국에 인도하면은 주민 통제를 위한 배급용으로 이용하거나 옥수수로 바꿔서 주민들에게 나눠준다. 배급 제도를 해체시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모든 물자에 대하여는 차관 형식을 밟아 지하자원 등의 현물 상환이라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이래야만 그들에게 책임감을 주고 통일자금을 쌓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하루 전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전문을 보냈다. 이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증언을 해서 제가 그 뒤에 김은성 전 차장을 만나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성 씨의 기억이 이렇습니다. 2000년 6월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러 방북하기로 한 6월 12일, 그날은 월요일입니다. 6월 12일 전 토요일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6월 10일은 국정원 창설 기념일이어서 직원들은 오전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던 운동장 스탠드에는 당시 국정원장 임동원, 그리고 해외 담당 차장 권진호, 그리고 국내 담당 차장 대리를 하고 있던 이 김원성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즉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운동장을 가로질러 이 남북회담을 준비하고 있던 김보현 제5국장이 황급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김 국장이 문서 한 장을 임 원장에게, 임동원 원장에게 건네면서 아주 당황한 말투로 북한이 정상회담 못하겠다고 합니다. 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김원성 씨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임동원 원장이 그 한쪽짜리 문서를 읽더니 안색이 변해서 차장들 갑시다 하면서 원장실로 옮겼답니다. 여기서 김보현 국장이 전달한 그 북한에서 보낸 전문을 회람을 시켰습니다. 그 회람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두 문장이었다고 김은성 씨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나머지 돈을 다 줄 때까지 회담을 연기한다. 나머지 돈을 다 줄 때까지 회담을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금이 다 안 됐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 오지 말라는 상당히 협박조의 글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은성 씨의 기억으로는 임동원 원장은 당황하기도 하고 화도 난 표정이었는데 권진호 해외 담당 차장과 김은성 씨에게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고 물었답니다. 김은성 씨는 남북회담을 여러 번 치러본 전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북측에서 경호와 통신 문제로 회담 연기를 요청해 왔다고 발표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회담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경호와 통신 문제입니다. 임동원 원장도 좋은 생각이라면서 한 15분 정도 요담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김은성 씨는 그 뒤의 상황은 자세히 잘 모릅니다. 아마도 그날 우리 쪽에서, 우리라면 아마 국정원 쪽이나 현대 그룹이 되겠죠. 북측과 급하게 협의하여 이 수금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김원성 씨의 증언인데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취재를 한 겁니다. 이거 후속 취재를 한 거죠. 우선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요일이던 2000년 6월 11일 오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서 14일 사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13일에서 15일로 하루 연기됐다고 발표를 합니다.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자, 이 말이 맞느냐? 그러면 북한이 준비가 덜 되어서 연기를 한 것이냐? 자, 김정일의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방북 첫날이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 머물던 김대중 대통령을 김정일이가 찾아갑니다. 거기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신들은 미처 우리가 준비를 못해 김 대통령을 하루 동안 못 오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김대중 당시 대통령 회고록에 어떻게 적고 있느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북에서 평양 방문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대남 통신문을 보냈다. 기술적 준비 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 13일에서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김 대통령님이 평양을 방문토록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문성 씨가 보았다는 최초의 북한 전문에는 하루 연기란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돈을 다 보낼 때까지 연기한다는 일종의 음포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술적 준비 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졌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믿기가 어렵죠. 김정일도 준비를 못해서 못 오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일이 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일,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전에 북한이 수금이 다 안 되었으니까 오지 마라라는 전문을 받고 놀란 국정원 측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고 이제 알아봤겠죠. 알아보는 과정에서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게 중간에 송금에 차질이 있었다 이겁니다. 송금에 돈을 그냥 현금으로 찾아서 보따리로 전해준 게 아니고 외환 송금을 은행과 은행 사이에 외환 송금을 했는데 여기서 무슨 착오가 있어가지고 4억 5천만 달러 다 전액이 가지 못하고 그중에 한 4,500만 달러가 들어가지 못했다. 송금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정원이 알게 돼요. 그래서 수습을 부랴부랴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은 또 어디에 적혀 있느냐 하면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 송금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정몽원 회장을 불러서 송금 과정을 캐묻는 그 수사 기록이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보면은 그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 수사 기록에서 검사와 정몽원 회장이 문답하는 것을 읽어보면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검사가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한테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한 내용에 흥미로운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게. 수사할 때, 신문할 때 질문하는 거죠. 신문하는 거죠, 말하자면. 대북 송금 과정을 보면은 현대건설과 현대전자는 해외에서 자금을 북한 측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대상선만이 국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송금했습니다.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의 송금 과정을 보면은 국정원이 송금의 주체인 것으로 하면서 국정원 직원의 개인 실명을 이용했으며 미국 등 북한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의 자금 이동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도록 하면서 6월 9일 중으로 송금되도록 국정원과 관계은행인 외환은행의 긴밀한 협조가
10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대상선은 6월 7일 이미 4천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송금 준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9일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국정원에 돈을 건네주어 송금 절차를 밟도록 하여 결국 은행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어렵게 송금이 완료되는 등 상당히 급하게 돌아갔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측과의 합의는 6월 12일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 4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으며 2000년 6월 9일은 금요일로서 해외은행은 토요일 휴무인 관계로 당일 중으로 송금이 완료되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송금이 잘못 처리되었을 경우 정상회담 개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송금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몰랐는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밌는 정보가 다 드러납니다. 즉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 주기로 했습니다. 12일까지 주기로 했어요. 12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현대상선이 맡은 2억 달러의 송금입니다. 나머지 2억 5천만 달러는 해외에 있는 현대계열 그러니까 현대건설과 현대전자가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이미 보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보내게 된 2억 달러 이것을 누가 보냈느냐 하면 여기 국정원 직원이 개인 실명으로 보냅니다. 국정원이 간첩 수괴한테 돈을 보내주는 일종의 송금책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국정원의 영혼이 파괴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국정원의 이 비참한 상황은 여기서 출발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간첩 수괴한테 여기 2억 달러를 보내주는 이런 심부름을 합니까? 그러나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더구나 여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등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에 자금 이동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아니 미국한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한미동맹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을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달러를 보내면 이게 다 미국의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미국은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위장해가지고 문제는 돈을 보내는 날이 6월 9일 금요일인데 이 현대상선이 늦게 2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주니까 이 국정원 직원이 부랴부랴 보내게 됐습니다. 부랴부랴. 그것도 오후 2시니까 마감 시간까지 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이 절차가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보내다가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났느냐 하면은 보내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BOC, 뱅크 오브 차이나의 마카오 지점입니다. 마카오 지점인데 계좌 주인은 영어로 대성뱅크 그 다음에 선을 긋고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쓸 때 영어 스펠링을 잘못 써가지고 송금이 안 된 겁니다. 그래 받는 사람 이름을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4억 5천만 달러가 입금이 안 된 거죠. 4억 5천만 달러 분이 입금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북한으로 하여금 수금이 다 안 됐으니까 오지 마라라는 문서를 보내게 된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 검사가 묻는 것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검사가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을 신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북측의 남북정상회담 연기 통보는 6월 10일 오후였고 송금이 잘못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같은 날 오전으로서 이미 차질이 발생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묻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연기 통보는 6월 10일 오후였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김문성 씨의 기억은
6월 10일 오전이었습니다. 오전에 수금이 안 됐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오후에 연기 통보가 정식으로 온 것은 오후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전과 오후 사이에 남북한이 서로 확인하고 나서 이것을 수습을 한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6월 10일 오후에 정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루 연기되었다는 통보가 북한에서 다시 왔다는 이야기죠. 오전과 오후의 차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검사가 묻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연기 통보는 이건 공식 통보입니다. 6월 10일 오후였고 송금이 잘못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같은 날 오전이다. 즉 김은성 당시 차장의 기억대로 그날 오전에 북한에서 전문이 와서 그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국정원에서도 이게 송금이 제대로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둘러 수습을 해가지고 북한 측이 납득을 하면서 그러면 은행이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으니까 문을 여는 6월 12일 날 보내주겠다고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정몽원 씨를 신문하면서 또 이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에 신문 내용에 정보가 많습니다. 이 건 송금이 잘못 처리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정원이 내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수습을 시도했지만은 6월 10일이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6월 12일 월요일에야 정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정정이 된다는 말은 못 보낸 4,500만 달러를 추가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정상회담은 6월 12일보다 하루 늦은 13일에 개최되게 되고 이는 송금 지연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국정원 직원 명의로 뱅크 오브 차이나 마카오 지점 계좌 주인 대성뱅크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 주인인 대성뱅크 그다음에 선 긋고 이와 일치하지 않아서 송금 처리되지 않았다. 이 사실이 확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결국 김은성 씨의 주장이 이제 대충 설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럼 수습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국정원과 현대그룹이 앞서서 수습이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후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6월 12일입니다. 이제 6월 12일은 송금 차질이 있었던 4,500만 달러가 마카오의 뱅크 오브 차이나 대성은행은 북한은행입니다. 대성은행 계좌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이죠. 그러니까 은행 마감 시간인 마카오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5시. 우리 정부가 북한 이 대성은행에서 북한으로 보고하는 전화를 감청을 했습니다. 이 국제전화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감청을 했는데 보고자는 누구냐 하면은 조광무역상사, 이 북한의 마카오에 둔 이게 공작기관이기도 하고 상사입니다. 조광무역상사 총지배인 박자병이가 평양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4개 중 마지막 1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개 중 마지막 1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2억 달러를 보낼 때 이렇게 잘라서 보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 1개가 4,500만 달러죠.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 정보기관이 감청을 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그때 2002년 가을에 대선기간에 한참 이 사건이 터지고 하니까 한나라당에 누군가가 이 감청 내용을 제보를 한 것을
월간조선이 입수해가지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월간조선이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이 이렇게 하루가 늦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행태를 이번에 현송월이라는 여자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이유도 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불쑥 찾아오고 한 그런 행태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버르장머리를 잘못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죠. 그때부터 한국이 을신세가 돼가지고 끌려다녔다는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수금 다 안 되었으니까 오지 마시오 하면 이게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이게? 이게 조폭이 부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금 안 되었으니까 오지 말라. 이런 걸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6월 13일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축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4억 5천만 달러를 현대그룹을 통해서 북한에 넘겨주었다는 이 사실을 김대중 대통령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게 꺼림칙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금 안 되었다고 하루 연기시킨 다음에 갔으니까 이것 또한 심리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 보고 이른바 금수산 기념공단에 있는 김일성 시신에 참배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거부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실랑이가 많이 있었는데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탈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을 갖고 도착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일은 아주 갖고 놉니다. 이게 갖고 놀려고 합니다. 갖고 놀려고 해요. 이 백화원 초대소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을 방문한 김정일이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수반도 환영하는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도덕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을 자랑하고파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 대통령의 용감한 방북에 대해서 인민들이 용감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장관들도 김 대통령과 동참해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입니다. 말은 번들해하죠. 번들해합니다. 실제로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날 이제 공식적 회담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 다음날입니다. 6월 14일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대중, 김정일 회담이 시작됩니다. 회담이 딱 시작되자마자 김정일이가 나이 많은 김대중 대통령을 몰아붙입니다. 그 내용을 김대중 회고록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회고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이 김정일이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일의 이야기입니다. 회담 시작하자마자 국정원이 김 대통령의 평양 방문 사업을 주도하면은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그룹과 아태비가 민간경제 차원에서 잘하고 있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정원이 개입하고 임동훈 원장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으니 한번 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마치 회담을 시혜 차원에서 해준 것처럼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흥분한 빛이 역력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쓴 내용입니다. 김정일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조선 대학가의 인공기가 나붙긴 데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대단히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봤는데 남측 비행기가 태극기를 달고 왔고 남측 수행원들이 모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지만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제 김영남 위원장과 회담하고 만찬 대접도 했으니 헤어지면 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주위에서 만류해서 오늘 제가 나온 겁니다. 참 오만불손해도 이렇게 손님 대접을 이렇게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트집 잡는 게 한국에서 대학에서 인공기를 올렸다고 왜 잡아넣느냐? 아니 그러면 김일성 대학에 태극기를 올리면 북한에서는 안 잡아넣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말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오 하는 압박이죠. 이런 심리전을 편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담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황원탁 씨인데 이분은 예비역 장성입니다만은 이분이 조금 이 회담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재향군인에 강연을 했어요. 북측에서 모든 문제는 두 분 정상 간에 만나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놓고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또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정일 측에서 처음 이야기가 우리 정상이 55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7천만 민족의 염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7천만 민족에게 뭔가 선물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선물을 큼직하게 내놓아야 되는데 그 선물은 우리 7천만 민족이 원하는 염원이라는 것, 통일 아닙니까? 통일에 대한 방안을 내놓읍시다. 그 통일 방안은 역시 고려 연방제입니다.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주로 통일 방안에 집중됐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6.15 선언입니다. 6.15 선언의 제1은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여기서 문제는 민족이죠.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고 민족이니까 북한은 김일성을 따르는 남북한 사람들끼리 해결합시다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죠. 김일성을 따르는 자는 다 우리 주사파니까 민족 반역자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의 제2항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한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공통점이 없습니다.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연방제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남측의 연합제는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합니다. 북측의 연방제는 공산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고 억지 결혼을 시킨 거죠. 해놓고 결국은 북한의 연방제 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남북관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불리하게 되는 첫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공식적인 합의 이외에 김대중, 김정일 사이에 비공식 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저의 취재로 드러난 것이지만은 김대중, 김정일 두 사람은 주한미군 위상 변경에 동의합니다. 지금의 주한미군 말고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일종의 안정역자 역할을 하는, 균형자 역할을 하는, 평화유지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으로 바뀌면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세도 좋다. 이런 데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나가라, 한미동맹 해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것은 기록에는 없지만 두 사람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는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일 큰 성과는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도 주둔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주한미군 문제 해결되었다 이랬습니다. 통일 이후까지 주둔하라는 주한미군은 일개되되면 충분한 남북한 사이에 중립하는 그런 주한미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해서는 싹 빼버리고 뒷부분만 이야기를 한 거죠. 일종의 허위보고죠. 허위보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남북 간의
회담이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남북회담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빼고 있었던 한국의 좌파 정권과 북한 노동당 정권 사이에 있었던 남북회담이 왜 이 지경이 되면서 한국은 어리돼 가지고 계속 갖다 바치고 퍼주는 존재로 전락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한국 안에서는 국론이 분열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수금 다 안 됐으니까 평양 오지 마라는 그 전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